일단 쉐어드 키친 그리고 키친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 F&B 산업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쉐어드 키친, 아까 여기 라이센스드 커머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상업용 주방 설비를 말합니다. 커미서리 키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일종의 F&B에 특화된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위워크라는 그러니까 데 아시죠? 뭐 패스트파이브라든가 이 사무용 오피스 시장은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모델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것도 이제 커머셜 키친, 상업용 등급의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약간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쉐어드 키친은 뭐고 키친 인큐베이터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 허가받은 상업용 주방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렌탈해 주는 거예요. 공간도 렌탈해 주지만 설비도 렌탈을 해주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이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유주방에서 만약에 뭐 제품이 개발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고민은 이걸 어디다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이잖아요. 그런 에코시스템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가는 모델, 이런 경우를 키친 인큐베이터 또는 푸드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푸드 엔터프리너죠. 그러니까 이 푸드 섹터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스케일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공유 주방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다른 그 영역보다 이 외식업 쪽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항상 차고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출시하고 또 다시 막 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쨌든 F&B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면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팔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팔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쓰냐, 뭐 케이터링을 한다던가, 뭐 셰프들, 그 다음에 HMR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위쿡이라는 공유 주방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R&D 센터가 없는 데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R&D 팀이 와서 여기서 이제 계속 R&D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또 따로 이제 설비를 갖추고 공간을 얻고 운영을 하는 게 보정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유 주방을 활용을 해서 이 R&D 팀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이제 푸드트럭, 뭐 프랩을 한다던가 이런 공간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키지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는 것은 커머셜 키친이다. 이걸 렌탈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 이용자 수가 매년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20조 원의 배달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올해 한 23조 원까지 배달 시장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혼밥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혼밥인의 밥상을 하고 있는 실장님도 오셨는데 혼밥인이 늘어나면서 배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외식업의 형태가 예전에는 나가서 먹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먹는 소비 패턴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가 잠깐만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배달 음식에 대한 그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영상을 보시면은 외관상 봤을 때는 기존 푸드코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와 이 배달 전문 푸드코트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는 내점객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점객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매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내부에서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고요. 이 배달용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내점객 수가 없고 배달이 가능한 반경 3km 내에서의 외부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분이 상주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외식 마을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 되네.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공간 공유를 통해서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0평에서 20평 정도를 로드샵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7천만.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7천에서 1억, 많게는 1억 5천까지 들어가는데 배달형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배달형 공유주방이 아니라 배달형으로 내가 1, 20평 정도를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 창업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A급지는 아니고 B급지에서는 창업이 가능할 건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3년 내 폐업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3년 내 폐업률이 한 85%에서 한 90% 정도 된다. 자, 그 말은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영업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1, 20평짜리의 음식점을 창업을 했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시설비를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천만 원을 36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월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임대료로 70만 원을 내고 있고 시설비로도 80만 원을 내고 있다. 합산해서 나는 월 150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 공유인데 저희가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 20평 정도를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유주방에서는 1인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0.5명 정도의 알바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은 월 1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달 공유, 세 번째는 배달 공유인데 현재 분당에서 건당 6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묶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스테이션이 한 곳이죠. 스테이션이 한 곳에서 지점수는 10개가 있기 때문에 묶음 배송이 가능했죠. 그래서 부릉에서 저희와 건당 600원을 절감시켰고 현재 지점당 평균 매출은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건수로는 지점당 한 1000건 정도의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600원 곱하기 1000건 하면 60만 원이겠죠. 이 말은 공유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 매출 대비 월 60만 원을 다른 곳에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더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식재료 공유인데 개인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것과 현재 공유주방 10곳에서 매출이 2억이 나오는 것과 유통사에서는 어디를 더 싸게 줄까요? 당연히 공유주방을 더 싸게 줄 것이고 대략적으로 매출 대비 한 1%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출이 2천이었을 때 약 2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요. 다섯 번째로는 광고 효율성입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우버이츠, 배고파, 카카오톡 주문하기, 네이버 주문하기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이러한 플랫폼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내 매장에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영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광고 분석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해주는 것이 매출 대비 대략적으로 3% 정도를 서포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유주방의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주방 평수가 4평일 때 투자 금액은 보증금 제외하고 한 300 정도이고 월 매출이 2천에서 3천만 원 나올 때 월 수익으로 500에서 80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먹는 거를 어디에서 풀어야 될까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시장에 특히 요즘에 부동산 쪽을 잘 보시면은 이미 공간의 비효율이 너무나 심하게 그때도 산재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내 사무실 앞에 치킨집이 있어요. 근데 그 치킨집은 우리가 항상 가는 저녁에 호프 한잔 하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가는 그런 치킨집인데 점심에는 항상 문을 닫고 있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내는 돈은 임대료는 24시간에 대해서 다 내고 있고요. 실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3분의 1 정도, 8시간, 한 5시, 6시에 오픈해서 한두 시에 마감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사실 공유 주방이라는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봤어요.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디슈인 타다나 해외에는 이제 그랩이나 그리고 소카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숙박을 주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숙박을 할 때 쓰는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나 이제 쉐어하우스 우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쉐어하우스 우주는 이제 주거형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숙박 형태의 이 공유하는 형태로 진화한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너무 잘 아시죠? 공유 오피스. 여기 공유 오피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도 사실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위워크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패스트5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 아주 좋은 점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 초반에.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과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기 지금 공유주방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힘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풀려고 하고 못 풀었었던 숙제가 있었던 게 자, 공유차는 내가 타다 기사님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오세요. 그럼 이용하고 끝. 소카도 내가 소카를 빌려서 타고 반납하고 끝입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에 가서 잠자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뭐만 잘하면 되냐면 이제 물론 되게 어려운 산업들이지만 공유카, 공유하우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내에서 매뉴얼을, 규칙을, 룰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근데 공유 주방을 딱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는 명칭이 공유 주방이라는 명칭은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원래 쉐어 스토어였어요. 쉐어 스토어 플랫폼이었는데 저희가 이 쉐어 스토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 번 더 꺾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즉 뭐냐면 창업자분들을 연결을 해서 창업을 시켜드렸는데 그 창업자분들이 결국 돈을 버셔야 이거는 완성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되게 많은 이 차이가 있었고 초반에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게 공유 미용실까지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 공유 주방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발전의 방향을 조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공유카, 공유하우스,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사실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위워크도 IPO를 하려다가 되게 큰 쇼크를 맞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런 키워드들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쉽지 않은 산업이라는 거는 정말 명백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이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투자 유치랑 그리고 클라우드 키친이죠. 우버 창업자셨던 그 캘러닉이 클라우드 키친을 한국으로 도입을 했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자본력으로 잠식을 해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공유주방 협의체가 출범된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된 내용들을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서는 먼저 이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투자 유치인데 혹시 제가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돼서 혹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 중에서 혹시 IR을 돌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투자 유치 IR. 그냥 사실 저도 이제 VC들을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VC들도
어떤 예전에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2016년도의 키워드는 화장품이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투자가. 그러니까 VC들 입장에서도 돈을 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다가 점점 지금 이 투자의 키워드라는 트렌드라는 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2017년도에는 오토 나왔어요. 오토 해가지고 야 얘는 좀 오토 괜찮게 한다. 비즈니스 모델 괜찮다. 그리고 첫 번째 시리즈 A 받을 때는 경영진들 괜찮은 경영진들이 한다. 이거 모델 확장성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돈이 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쪽이 투자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거를 저희 역시도 엄청나게 몸으로 느끼면서 투자 유치를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는 어떤 분들한테 가면은 나노다 키친 위대한 상사는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근데 절대 프랜차이즈가 나쁜 단어가 아니고 나쁜 인식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되게 아주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일부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대표이사 있고 영업팀 있고 끝이에요. 그러면 영업팀이 쫙 나가서 가맹점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요. 예를 들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오픈을 하고 한 100개, 150개 쫙 밀어버린 다음에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거나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손을 놓거나 피보팅을 해요. 좋은 말로 피보팅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또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150명을 모집을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이게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는 VC 시장에서는 이 확장력이나 어떤 파급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유치가 되게 좋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가 되게 힘든 사례들을 저는 지금도 너무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첫 시작은 접근은 저희도 부득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소셜이라는 타겟을 먼저 잡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에 창업자분들이나 기존 점포주분들한테는 비용을 절감시켜드리고, 그리고 창업자분들은 내가 너무 빨리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큰 비용으로 뛰어들기 전에 좀 적은 비용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프리 창업의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회사입니다. 라는 걸로, 그리고 특히 그 창업자의 페르소나를 쭉 보면은 창업자의 페르소나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청년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층이나 아니면 뭐 경력 단절 주부분들이나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의 변화를 꾀하겠습니다로 시작을 했어요. 뒤에 한번 이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년 8월, 9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간담회 같은 거를 많이 열어주시고, 이제 공유주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당시에 이제 몇 개의 스타트업들도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었고, 그래서 공유주방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공유주방 협의체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공유주방을 세 개의 섹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조형 공유주방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공유주방을 가장 오래 지금 잘 하고 계신 위쿡의 김기웅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사진인데요. 실제로 제조형 공유주방 죄송합니다. 제조형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해서 B2B 어떤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하기 힘든 어떤 식품위생 허가 처리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마련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창업자분들은 입점을 하셔서 음식을 만드십니다. 음식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B2C 라인이나 B2B 라인으로 넘기는 과정이 제조형 공유주방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든 것들이 마켓컬리로 갑니다. 여기서 만든 것들이 쿠팡으로 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케이스를 제조형 공유주방. 그래서 이제 지금 위쿡이 저희 공유주방 협의체 회장사를 맡고 있으신데, 위쿡이 제조형 공유주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신 공유 주방 하면 생각하시는 게 이 배달형 공유 주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고스트키친 사진인데요. 실제로 고스트키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최정희 대표님은 원래 이제 배민에서 IR 담당하시던 이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창업을 하시게 됐고, 배달함 같은 경우는 배달형도 그 배달형 안에서도 사실 되게 세분화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고스트키친 같은 경우에는 좀 IT 쪽으로, IT 솔루션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는 배달함 공유 주방은 이 큰 공간이 있어요. 이 큰 공간이 있으면 여기를 내가 1,000만 원에 빌립니다. 월세 1,000만 원에. 그 다음에 이 공간을 10개로 쪼개요. 10개로 쪼갠 다음에 10명의 창업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150만 원씩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매월 이제 픽스 인컴으로 500만 원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동산 관점으로만 처음에는 부동산 관점으로만 시작을 했던 이 배달원 공유 주방도 지금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달원 공유 주방의 특징이 이제 최대한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 인구가 많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집약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제 또는 식당형 공유 주방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앞에 이 두 군데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초기 자본 KPX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는 지어야 됩니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 원래 있었던 공간을 저희가 점포를 빌려오고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누다 키친 판교 유스페이스점인데요. 원래 가게는 고시네 대파차돌이라는 가게예요. 근데 여기에 유동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고시네 대파차돌 대표님이 직접 본인이 이제 점심 장사도 해보셨어요. 근데 점심 장사를 해보니까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녁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점심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 저희가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창업자분이 들어가서 점심 영업을 하시고요. 그 중간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 게 저희 회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공유 주방이 진화한 게 이 세 가지 형태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